네, 어떻게 간식은 괜찮으셨어요? 네.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간식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작하기 전부터 그리고 저희 게시판에 계속 자랑질했던 제가 일주일 전부터 자랑을 늘어놓았던 저희 교수님 오셨는데요. 저희한테 작년, 재작년 그리고 저희 처음 23년도 파업할 때도 관심을 많이 쏟아주셨던 분이시고 총회 때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사람입니다 고객님의 저자이시기도 하시죠. 거기에 저희 얘기도 들어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책을 또 출간하셨어요. 틈틈이 계속 책을 출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 저희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오셔서 요청하시면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대화할 생각이고요. 다시 제자리로 돌려만 보내주신다면. 네. 그리고 오늘에 대한 강의도 저희한테 맞춤으로 또 강의안을 따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매 교육대마다 모시고 싶지만 너무 고급 인력이시라 매 교육대마다는 부르지 못하고 1년에 이렇게 한두 번만 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관우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작년 11월인가요? 제가 여기 와갖고 40분 안에 빨리 하고 가라고 해갖고 불이 나게 하고 갔는데 올해 다시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오늘 학교 졸업식이고 학교 1년에 2번 있는 교수 연수회인데 다 제끼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오려고 졸업생들 축사를 영상으로 촬영하고 그거 던져놓고 도망왔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여기가 저한테는 더 중요한 자리여서 왔습니다. 저한테 2시간에서 2시간 반 마음껏 하라고 하는데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랑 상관없이 제가 여기에 꼭 오고자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근래에 관련된 여러 이슈들 중에 여기 국민권익위 공무직 분야에서 겪고 있는 게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외부에서는 민생 회복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금이라든지 다양한 정책들이 정부가 새로 나오면서 쏟아져서 많은 시민들은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심 큰일 났구나. 서울시에서 무슨 정책이 나오면 120, 다산 120 큰일 났구나. 정부에서 뭐가 나오면 여기 120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래 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파업까지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지지난주였나요? 와서 한 2시간 넘게 면담을 했었고 요번에 오게 됐습니다. 주제는 사실 되게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제가 요즘 연구도 하고 글도 쓰고 책도 내고 여기저기 부르는 데 있으면 가서 발표하는 주제 중에 가장 핵심입니다. 기사에 나온 사진을 넣었는데 문구를 너무 잘 뽑으셨어요. 위텍스 오류로 생긴 똥을 치워야 하는 콜센터 노동자. 제가 전달할 거는 기술 위협의 시대, 상담사의 가치 재조명, 감정 노동자에서 사회적 돌봄 제공자. 감정 노동자라고 이야기 되지만 사실은 그걸 넘어서는데 그 넘어서는 가치에 대해서 제가 있는 위치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지금의 환경에서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르는 곳마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책을 안 보신 분들이 대다수이시겠지만 그 책의 프롤로그에 보면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콜센터 연구하는 인류학자입니다 하면 지금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 아직도 그거 연구하냐? 10년 전부터 그거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딴 거 해야 되지 않냐? 이미 다 해결된 문제 아니냐? 감정노동 이야기가 2010년부터 나왔는데 그거 뭐 또 연구하냐? 이런 이야기를 귀가 따갑게 듣고 있습니다. 따갑게 들었지만 그걸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처음에 페이지에 쓴 게 지고 싶지 않은 승부욕 때문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주로 여러분과 같은 상담사, 그리고 이주노동자 분들도 있고, 사회적 참사의 피해 유가족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건강에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암 환자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고통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은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기록하고 밖으로 알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게 있었고, 그걸 알리는 자리에 갈 때마다 사실은 좀 무시받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이런 이슈를 가지고 지금 또 왔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AI 시대에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트렌디한 거 하면 잘 불려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사실은 이 이야기를 꼭 전달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승부욕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오는 것 같고,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콜센터 넘어서서 감정노동 넘어서서 그와 관련된 논의들을 해야 되는 자리에 있어서는 좀 여기저기서 아직도 많이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잘한다는 것보단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어서 불러주시는 것 같고, 오늘 여기도 그래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요거 감정노동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좀, 오늘 전체 이야기가 감정노동과 관련된 걸로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는데, 사실 그걸 넘어선다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애초에 나왔던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귀가 따갑게 들으셨겠지만 또 먹물 좀 티 난 사람한테 들으면 뭔가 좀 다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요거? 감정노동? 래퍼의 앨범 자켓이에요. 근데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JK인가? 서울대 출신의 래퍼인데, 이 래퍼가 그 앨범의 타이틀이 감정노동이고, 그 안에 콜센터를 현장에 방문해서 인터뷰한 걸 가지고 랩을 만들었어요. 이 랩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가서 방문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욱 박사, 왜? 야, 어디 이상한 애가 와갖고 나 인터뷰 한다고 하는데 만나줘? 말어. 누군데? 몰라. 무슨 래퍼래. 래퍼인데 노래를 쓰려고 하는데 얘 만나야 돼? 말아야 돼? 한번 만나봐. 거기에 다산110이었어요. 저랑 굉장히 친한, 오랫동안 인터뷰에서 많이 친한 동갑내기 그 상담사분이신데, 만나서 이 사람이 진지하게 듣고 그걸 가사로 썼는데 너무나 좋은 가사로 앨범을 내서 제가 논문에서도, 박사 논문에서 실기도 했었는데, 감정노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요거 처음 언제 나온지 1983년에 나온 책이에요. 여러분들 물론 태어나셨었겠죠? 1983년도에. 그런데 아직은 어린 시절이실 수도 있고 젊은 시절일 수 있는데, 미국에서 1983년도에 나왔으니 지금부터 40년도 더 된 책이잖아요. 40년 된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의 현실을 이야기한다는 건 사실 되게 어불성설이고 맞지도 않고, 제가 2013년도에 영국에 유학 갔을 때 그때는 한 30년 된 거죠. 교수님, 제 지도 교수님 세 분이었는데 아무도 이 단어를 몰랐어요. 감정노동이 단어 자체를. 그러면 영국에 콜센터가 없냐? 거기가 원래 발상지예요. 아일랜드부터 해서 영국을 찍고 유럽에서 콜센터, 텔레마케터가 발상이 있었으니 왜 그거에 대한 문제가 없었겠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정노동이라고 표현 안 했어요. 83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책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승무원 분들이었어요. 승무원 분들이 비행기 항공사가 여러 개가 생기니까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을 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더 친절한 노동력을 필요로 했고, 더 잘 웃고 더 친절하게 대우해라, 이렇게 해서 감정노동과 관련된 문제를 혹실드가 제기를 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친절한 거를 위해서 지금 노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여기에서는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감정까지 팔라고 시킨 거죠. 감정노동, 우리나라 안에 있는 텔레마케터의 시작이라든지 콜센터의 시작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대면 서비스를 하는 영업소나 사람들을 줄이고
특정한 공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모아놓은 곳에서 시공간의 차이를 극복해서 많은 서비스를 일시에 많이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콜센터고, 감정노동이 말하는 것처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죠. 그런 출발점이 다른데, 그 출발점이 다른 걸 잘 생각해 보시면, 처음 이 단어가 나왔을 때 감정노동의 위치하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감정노동자라고 하는 지위는 사실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직군이기 때문에 지출을 더 많이 해달라고 하는, 예를 들면 노동 환경을 더 좋게 개선해주고 내 노동과 걸맞는 가치를 달라고 하는 거가 이 일의 출발 시점부터 좀 다른 거죠. 그래서 하청으로 콜센터 업체들이 많이 지금 사회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처음 저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제가 논문을 쓸 때도 그렇고, 이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현실을 대변하는 데 있어서는 극히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왔고, 그걸 대체하는 것으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고, 이 이야기는 제 책에도 많이 실렸던 건데, 감정만, 그러면 친절함만 보여주는 게 감정노동이냐? 사실은 노동의 업무에서 감정을 그러면 쏙 빼고 그것만 일을 하면 끝나냐? 사실은 그 노동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가려져 있는 현실들은 많이 노출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고, 제가 논문을 쓰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한지 한 10년 더 됐는데, 어디 가서 이 이야기를 해도 항상 똑같은 반응, 진짜 그렇냐, 진짜 그렇냐가 10년 동안 한 번도 그 반응이 바뀐 적이 없고, 더 놀라운 거는 이런 현장이 10년 지나면 개선돼야 되잖아요.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다산 120이나 그 주변에 10년 전에 이야기들이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계속 확산되고 있는 다른 콜센터는 이걸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끊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뭐 여러 가지, 이거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콜은 언제나 밀리고 있고, 화장실 갈 때 여기는 통제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통제되는 데도 있고, 전화 콜이 끊임없이 끊자마자 다시 콜이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 실적에 따른 급여 제도는 여러 군데에서 많이 쓰고 있고, 이거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4월에 에어컨 틀기? 아직 덥지 않은데 에어컨을 틀어주는 거는 졸지 말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졸지 말라고. 식곤증으로 졸면 업무 능률이 떨어지니까 점심 이후에 에어컨을 틀어요. 아직 추운데. 추우니까 그거 방지하려고 이거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코로나 때 투명 유리 아크릴판 그거 눈부시게 해놔가지고 문제된다는 그것도 사진 찍어 갈게요. 나중에 써먹을게. 이거 어딜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들어가서 찍은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협조해줘서 찍었어요. 네? 이거 다산 120이에요. 너무 추워가지고 일부러 체온을 차갑게 만들어서 깨게끔 시키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처음에 저 연락이 왔을 때 제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무슨 그걸 하고 있냐 했더니 묵박사 빨리 오라고. 그래서 얼른 들어가갖고 사진 찍고 도망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직접 여기 계신 분이 주신 내용인데,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 오기 이전에 있었던 콜센터에서 일했으면서 경험하신 건데, 제가 여기저기서 책에서도 하고 논문에 쓰고 했는데, 감정 노동자라고 하면 사실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지점들이 있는데, 직접 옆에서 겪은 사람들이 했던 표현 중에 굉장히 좋은 묘사라고 좋다기보단 정확한 묘사 같아서, 자기가 본 주변 사람들의 모습은 얼굴도 없고 그리고 가슴도 뻥 뚫린 것처럼, 사실 이렇게 보면 좀비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업무만을 계속해서 하고, 다른 사람이나 동료와 관계 맺기도 끊고 자기가 해야 될 일만 하고 출퇴근만 하는 그런 좀비 같은 모습이 상상되어지는 건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타인과 자기 업무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 않으면 견디기가 쉽지 않은 업무들이 일상적으로 반복된다는 걸 좀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쓴 거는 이 과정에서 상담사가 빼앗긴 것은 혹은 상품으로 노동을 통해서 판 것은 진짜 감정뿐만 있을까? 사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주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다 전달해주고 전달한 걸 또 정리하고 끊임없이 전화를 받으면서 육체적으로도 피로도가 쌓이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사실은 지적 노동도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있고 저보고 하라고 하면 사실은 쉽지 않은 업무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정말로 빼앗긴 게 감정뿐일까 하면 그렇지 않고 그럼 뭘 빼앗겼길래 얼굴과 가슴이 없는 사람처럼 되냐. 사실 이 이야기는 죄송하지만 여러분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사회 전반의 노동의 영역에서 깔려 있는 것 같고 제 주변의 교수님들도 얼굴이 항상 피곤에 쩔어서 사십니다. 왜냐하면 실적을 강요하는 총장님이 계신데 총장님 성함이 공교롭게도 김건희예요. 총장 되신 시기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거 녹화되고 있죠? 굉장히 보수. 네. 그래서 엄청 업무를 과다하게 해서 수업도 너무나 많이 해야 되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임금은 적은데 업무는 너무 많고 수업해야 될 양도 많은데 연구 업적이나 사업을 수주해 나가고 하는 압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지 않으면 과를 폐지시킨다라고 하는 협박도 있고 꽤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보단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학교 안에서는 20대 여성들이고 20대 여성들과 관련된 취업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자녀분들도 있으셔서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김현미 선생님이라고 연세대 문화인류학과에서 이제 여성 노동 이주 연구하시는 분이 쓴 책인데 강연집을 모아서 낸 책인데 이 책에 보면 30대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책이었는데 오늘 좀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얼굴과 가슴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학생들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선배한테 들어도 직장은 그냥 월급 받는 곳이야 라고 와서 무슨 자아 실현 그딴 얘기 하지 말고 월급 받는 곳이고 그런데 선배님 거기 왜 다니세요? 희망은 안 보이는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지.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는 70%, 80%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지만 20, 30%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학생들에서 그래서 선배들한테 배우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그 두 가지에 속하지 않는 케이스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화는 얼굴과 가슴 없이 살아야지 편하죠. 나의 정체성이나 자아를 우리 분회장님처럼 승질 내시면 안 되고 참아야죠. 성격대로 살면 안 되죠. 참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모나지 않는 모습으로 살게끔 하는 게 이제 학술적으로는 패싱이라고 해요. 통과학이라고 하는데 패싱은 누가 막 뭐라고 해도 악성 시민이나 고객이 막 뭐라고 해도 그냥 쓱 지나가는 거 패싱이에요. 요즘에는 이걸 역패싱이라고 해서 리버스 패싱이라고 해서 막 뭐라고 하면 화내는 게 아니라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나 여기 있어야 하고 드러내는 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직장인 분들이 패싱을 많이 합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건희 총장님 안 마주치려고 열심히 도망 다니는데 왜냐면 학교 안에 유일한 의사가 저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한 일들이 좀 있어요. 학교 안에서 안 그러면 외부에 의뢰해서 고용시켜서 해야 되는데 장애인 관련된 면접을 보려면 의사가 꼭 면접 현장에 있어야 돼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런데 학교에 공짜로 쓸 수 있는 의사가 있네? 그래서 막 연락을 하시는데 막 모른 척 하다가 가끔씩 걸려요. 통과 패싱을 그냥 하든지 아니면 통과를 못했어도 덮어버리든지 안 좋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 너는 이야기해라 나는 그냥 듣겠다 하고서는 다 잊어버리고 덮고 지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대부분의 한국의 노동자분들이 20대나 30대 분들도 포함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일들 중에 제가 가장 좀 잠깐만 제가 말이 너무 빠른가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순간 느꼈어요. 내가 지금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요. 지난번에 왔을 때 40분 안에 끝내라고 해갖고 지금 그때처럼 똑같이 해야 될 것 같은 그 압박감이 느껴져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동화 이야기를 하다 그랬는데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까먹었다. 까먹은 게 안타깝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40대. 네? 40대. 40대? 40대 내 뭔 얘기했지? 이거 편집해 주세요. 동화 이야기를 한 게 일반적인데, 제가 생각나면 이따 해드릴게요.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동화가 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동화 안 될 수 있냐라고 오히려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동화된 사람들에 관련된 아픔을 이야기하는데 가면 역으로 맞습니다. 그게 문제니까 바꿔야겠죠. 어떻게 개선하면 되겠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한테 어디 조선시대 이야기하고 낭만적인 이야기 하십니까? 동화는 사실은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주어진 환경에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맞춰서 최대한 능력을 보이는 게 그게 사실은 동화가 아니라 자기 능력이라고 보여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만해야 되나요? 많은데 그 이야기가 딱 여기에 있습니다. 나와의 경쟁인데 사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나 나 일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 같은 것들을 동화돼서 무관심하게 되면 남아있는 딱 하나는 그냥 나와의 경쟁이에요. 나의 능력만 키우는 거에 몰입하는데 대학에 있는 예비 노동자인 학생들 대부분이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것, 특히 여성의 지위에 대한 문제라든지 최근에 이제 여러분도 페미니즘을 학생의 신분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오히려 취업이 더 잘 안 되는 동덕여대 사태 때문에 여대 출신이 취업에서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 공포심이 여대 안에 많이 팽배해지기도 했습니다. 페미니즘 공부하는 꼴팸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여대 출신들은 있다고 생각해서 말썽만 일으키고 동화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남아있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와의 경쟁, 내가 더 완벽해진다고 하는 곳에만 많은 사람들이 몰입하게 되는 게 이게 사실은 능력주의 시대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그런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앞에 나가서 목소리 내고 싸우는 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사실은 가장 먼저 돌이켜볼 수 있는 지지대는 나라도 살아야지, 나라도 능력이 있어야지 라고 하는 걸로 돌아갈 수도 있겠는데 사실 그건 아주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회 전반의 문제로 해결되어야 될 요소인데 새로운 정부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논의의 주제로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요거는 감정노동과 관련된 이야기가 왜 감정노동을 넘어서는 이야기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 사례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동화돼서 열심히 일하고 A급이 C급에서 B급, B급에서 A급, A급에서 S급으로 등급이 올라가서 한 달에 최고의 월급을 인센티브와 포함해서 받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분명 계시겠죠. 그런 식으로 지금 상황의 문제를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하셔도 코로나는 막을 수 없잖아요. 코로나가 덮쳐오는 거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나와의 경쟁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모른 척 지나간다 하더라도 이건 막을 수가 없죠. 사회적 재난은 막을 수 없죠. 위택스도 막을 수 없었죠. 민생지원금 막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외부에서 닥칠 때는 사실은 여러분들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이 있을 테고 그럴 경우에는 미리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만 겨우 그것에 관련된 문제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됐는지 아세요? 구로 콜센터, 이거 에이스 보험회사, 미국계 에이스 보험회사의 하청 콜센터였어요. 이거 감염된 분들 어떻게 된지 아세요? 모르시죠? 이분들이 60여 명이 모여서 집단으로 저항하려고 노동조합 만들려고 했어요. 노동조합 만들려고 하는 걸 알아채고 하청업체를 잘랐어요. 그 다른 하청업체 꽂아 넣었어요. 꽂아 넣었는데 여기에 있는 그 분들이 결국에는 제 기억이 맞으면 60에서 70%가 다 PTSD, 외상후 트라우마 장애를 다 입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감염된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직장도 위협받고, 그리고 더 큰 거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잖아요. 서울시 수도권에서 가장 첫 번째 발생한 집단 감염이었어요. 니들이 우리 안전을 위협했다고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갖고 마스크도 안 쓰고 이랬어, 니네 막 손가락질했죠. 그런 트라우마들이 사실은 이 사람들한테 다 들어가고 결국에는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남아 있을 거면 다른 데로 옮긴 곳에서 일을 하라고 하는 거를 감내하면 그냥 받아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 흐지부지 돼서 트라우마는 트라우마대로 남고 사회적으로는 이슈에서 묻혀지게 되고 다 사라져버린 거죠. 왜냐하면 상담사분들이 90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미리 대비될 만한 것들이 전혀 없었고 열심히 그냥 일하신 것밖에 없었어요. 요거는 대전에 있는 KB 관련된 콜센터 하청업체 직원인데, 코로나가 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도 이걸 대비한 적이 없었고, 가장 큰 문제가 갑자기 집단 감염 생기지 말라고 분산근무 시켰는데 분산근무 되면서 환경이 더 안 좋아지고, 안 좋아지니까 정말로 일 못하고 악랄한 과장이, 팀장이, 실장이 따로 떨어져서 오면서 엄청나게 안 좋은 지시를 하게 돼서 자살 시도를 하게 되기도 하고, 자살 시도와 관련된 문제가 산재 관련된, 이거 직접 받은 진단서인데 결국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네가 원래 우울증이 있었지 않니? 라는 문제로 해서 인정받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여기 있는 사례들은 너무 우울한 사례니까. 근데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들 제가 면담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동화돼서 지키고 있어도 외부에서 오는 큰 물결들은 스스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고, 그럼 그 감당하기 어려운 거는 기업이든 사회든 다 제재를 해주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시작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콜센터에 있는 감정 노동자는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이윤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지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지출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상상하지 않는 직군인데, 뒤에도 좀 이야기하겠지만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감정 노동자라고 하는 직군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위치이지만, 그 실질적인 위치와 관련된 변화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화는 이제 천천히 이야기해 드리겠는데 벌써 30분 이야기했군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좀 가지고 온 건데, 작년 3월에 위텍스가 오류가 생기면서 그 오류 생긴 것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게 분회장님 맞죠? 저만 알아볼 수 있는 이 문구가 되게 좋았어요. 1900억 투입했는데 1900원도 신고 못하는 위텍스라고 이야기한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좀 걱정되었던 거는 이렇게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시민들이 불편 불만을 갖게 됐는데, 이 당시가 사실은 성렬이 아저씨 때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시민들이 불편해도 내 일이 아니고, 그걸 감당하는 상담사분 내 이거 아니고, 국민 권익이 그건 뭐 더더욱 권익에 관심이 없고, 그런 총체적인 난국 상황 안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제 일선에서 그걸 견뎌내야만 했었던 것 같고, 저는 요 표현이 되게 그때 인터뷰를 하신 것 같아요. 4월 4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 누구인지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모릅니다. 8년차, 작년까지 8년차였는데 성대결절이 오셨다고.
위텍스 오류 때문에 기존에 해야 될 LBC 업무 이외에 위텍스 때문에 D가 플러스 됐는데 엄청나게 많은 콜을 하게 되면서 성대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그거를 해결해야 될 총알바지가 된 우리 입장이라든지, 그리고 그 전화 건 시민한테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이렇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이렇게 착하게 얘기 안 했겠죠. 엄청나게 센 목소리로 크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계속 변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4년차 선생님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이때는 성렬이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주 암묵한 시기였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두려운 시간을 갖고 있었죠. 요건 그 당시에 그 일과 직업환경연구소에 계신 한인희 선생님이 작년에 했던 설문조사로 당시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의 위텍스 사태 이후에 몸에 대한 변화를 잘 정리해 놓으신 건데, 이거 설문지 참여하셨었죠? 40대 후반의 여성도, 이건 말 안 하겠습니다. 연령은 개인정보라. 두 번째는 사실은 특정한 위텍스 문제 때문에 어떻게 업무 환경이 극도로 악화됐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서 다수의 응답들을 잘 해주시고, 문제는 저는 이제 의사이고 의료인류학자니까 이게 가장 당시가 궁금했었는데, 우울과 관련된 심각한 우울 수준이 100명 중 86명이었다는 건 사실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 수치예요. 어떤 노동 영역에서도 나오지 않는 수치입니다. 이거는 5%만 넘어도 극단적으로 그 환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개입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거는 80%가 넘는 거면 사실 이 사료만 가지고도 당장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높은 수치이고, 그리고 100에 50명은 매일매일 이 업무에 대해서 사실은 우울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성대 결절이 올 정도로 극단적인 필요, 유체적인 것도 포함해서 직무와 관련된 탈진 수준도 굉장히 심각하고, 다른 데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공공운수노조에서 3년 전, 4년 전에 했던 연구 결과 비교해도 그냥 평균적으로 이 당시에 국민권익위의 공무직 분들은 2배 정도의 안 좋은 그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인희 선생님이 그 당시에 좀 분회장님이 해서 발빠르게 자료를 남겨놓은 게 차후의 문제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라 생각이 들고, 극악한 질병 상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최근에 민생지원금 관련돼서도 여러분들도 제가 저번에 와서 얘기 듣기로는 그 사태, 민생지원금 이후에 몸져 누우신 분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고, 그래서 병가를 쓰신 분들도 많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제가 개개인 분들을 다, 그런 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더 듣고 싶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좀 정리해 놓고 알릴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좀 지지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건 사실 여러분들한테 하면 안 되고, 밖에 나가서 어디 발표할 때 꼭 써먹으려고 준비 중인데, 이것도 이번에 나온 건데, 민생쿠폰 관련돼서 이 멘트를 분회장님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사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멘트였는데 너무 좋았어요. 공공서비스의 질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권위에서부터 세워져야 된다는 건, 이거 아주 당연한 이야기죠. 사실 이건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했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살려고 일하러 가지 어떻게 살려고 갔다가 죽어서 돌아오냐,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국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람들한테 왜 가장 열악한 서비스를 제공하냐, 이거 아주 당연한 논리잖아요. 근데 그 당연한 논리가 그 위까지 전달되지 않는 중간에 나쁜 빌런들이 있어서 큰 문제죠. 근데 그런 문제들은 이제 차근차근히 지치지 않고 파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암울한 이야기죠. 극복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의 주어진 현실이고, 제가 그런 생각 좀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면 국민과의 대담을 위해서 그 대통령이 전국을 좀 돌았는데, 충청권을 돌았을 때 맨 앞자리에 든든한 콜센터 지회장님이 앉아 있었잖아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 보자마자 왜 거기 계시지 했는데,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계속 들어봤는데, 제가 이제
다 귀 기울였던 이야기들이고 좋은 이야기들이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짧은 시간만 부여되고 거기에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발전 방향과 관련된 현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의 입장은 발전보다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 절실한 마음에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지회장님도 콜센터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변하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노조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오늘은 민원 처리하러 온 게 아니라 발전 방향을 이야기하러 왔다 해서 많은 그 피해를 받으신 분들의 이야기가 마치 민원처럼, 사실은 그 민원은 대통령이 아니라 기업의 사주라든지 대전시장이라든지 많은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인데 하도 안 들어주니까 거기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날 그 현장에 도망가고 안 온 국힘 출신들 의원들이 있잖아요. 나쁜 놈들. 그 놈들이 들어야 되는데 컷 해주세요. 외부 유출 안 됩니다. 유출돼도 돼요. 괜찮아요. 그 이야기는 제가 이제 들으면서 좀 가슴이 아프긴 아팠어요. 왜냐면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가 사실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기엔 아주 단순한 논리이고 당연히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왜 이 자리에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쏟아지냐라고 속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영역에서 나온 이야기들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대우들을 받고 있는 거여서.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잘 보이려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분들 힘들어서 북돋아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냥 기자들이 좋아하는 거, 팩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팩트만 이야기하면 처음에 제가 99년도에 제 의대 동기가 휴학을 했는데 휴학한 의대 동기 여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소아과 의사인데 휴학한 이 친구가 굉장히 쾌활한 친구였는데 사실 집이 되게 어려웠어요. 대전에서도 숲속에 산골에 살던, 대전에 숲속이 산골이 없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곳에서 화전민처럼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학비 때문에 휴학을 했는데 휴학해서 한 게 99년도에 텔레마케터를 했어요. 의대생이 사실 할 거 많거든요. 과외를 해도 되는데 텔레마케터를 했어요. 진짜 불특정 다수한테, 그때 전화번호부 두꺼운 거 있을 때였거든요. 그냥 전화해서 물건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워낙 말을 잘하고 쾌활한 친구여서 들어가자마자 그 업체 1기가 된 거예요. 판매 왕이 돼버린. 그리고 좀 지나니까 전국 판매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상 받고 막 월급 올라가고 인센티브 받고 얘가 1년이 지났는데 안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너무 잘 버니까. 그게 99년도였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텔레마케터의 지위라든지 콜센터 상담사의 지위는 그런 식으로 사실은 일용직이었어요. 필요할 때 고용해서 쓰는 사람. 사실 전문직이라고 하긴 어려운 거였고, 그리고 제가 그 뒤로 10년 뒤에 현장 연구를 구로공단 지역인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에서 할 때만 하더라도 11번가에서 일하는 20대 여성분들은 사실은 방학 때 단기 알바에서 카드값만 벌고 나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제가 인터뷰도 많이 했고 바람도 많이 맞은 적이 있어요. 인터뷰 한다고 갔는데 안 나온다든지, 인터뷰하러 갔더니 영국에서 유학하신다면서 영국식 영어 좀 해보세요.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당혹스러웠지만 해주고 이야기 듣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일용직으로서의 지위를 생각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단순 감정 노동으로서. 근데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기업한테 지출을 감소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감정 노동과 관련된 게 아니라 콜센터를 확장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사실은 기업의 이윤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도 생겼죠. 그런 시기가 조금씩 지나오면서 사실은 외부에서 아무도 상상 못했던 코로나가 전 지구적으로 발생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들이 많은 서비스와 관련된 대면 문제들을 콜센터로 하청을 준 상태였고, 그 상황 안에서 코로나가 전 지구적으로 닥쳤을 때 이 사람들의
하고 있는 업무가 감정 노동이나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서비스 그리고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하는 거를 체감하게 됐죠. 감사하게도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때 처음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2020년 12월에 필수 노동자라고 하는 보호법에 콜센터 업무가 포함됐어요. 여기 보면 보건 의료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음성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콜센터라고 하는 게 재난 시기에 사람들을 혼란으로부터 구제해주고 많은 것들을 질서 있게 운영해주는데 사실 여기도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고 그 고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이 책에도 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의도치 않게 이 코로나가 사회에 알려주게 된 거죠. 단순히 감정 노동자, 제가 제일 친한 몇몇의 상담사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67세가 되셨는데 주변의 친구분들이 과거에 그 얘기를 많이 하셨대요. 자기 이제 상담사 홍익대 출신이신데 자기 상담사 일을 하고 있는데 주변 친구들이 야, 너 여보세요 한다며 이렇게 막 하대했었대요. 하지만 그분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나이 때 자기가 줄 수 있는 이 정보들을 전화로 해서 이분 아웃바운드 하시는 분인데 전화로 좋은 정보가 있는 거를 알려주는 게 너무 재밌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화를 해서 알려주는 거에 있어서 사실은 너무 기쁘고 좋아서 열심히 하시는데 하다 보니 맨날 1등 하시고 맨날 1등 하니까 나이가 적지 않은데 맨날 1등 하니까 주변에서 자꾸 시기 질투해서 왕따시키는 그런 문제를 겪고 있었던 분이셨는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분도 저한테 말씀했던 것처럼 이 일이 단순히 감정 노동이 아니라 아주 필요하고 중요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아주 중요한 위치라고 하는 거를 자신도 느끼고 할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공공의 영역에서는 그게 더 크겠죠. 그래서 필수 노동자라고 했는데 그 필수 노동자라고 한 거는 인식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인식을 했지만 그 인식을 한 부분과 관련돼서 국가적 재난 시기에 필수 노동자라고 인식을 했는데 그러면 대우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대우가 좋아지기는커녕 모르쇠가 더 커졌죠. 그걸 관련돼서 제가 쓴 게 이게 필수 노동자인가 사이버 탈의하인가라고 하는 논문을 썼는데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2021년도에 제가 요 사람입니다 고객님 책을 쓰려고 마지막 챕터를 쓰려고 일부러 쓴 논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한테는 큰 화두가 있었어요. 큰 화두가 뭐였냐면 10년도 넘게 콜센터 연구를 했는데 결론 마침표를 뭐라고 찍을지가 가장 고민이었어요. 이거를 책으로 쓰자고 창비에서 연락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을 긍정적으로 쓸 건지 부정적으로 쓸 건지 무슨 이야기를 할지가 되게 걱정했는데 그걸 위해서 이 챕터를 썼는데 많은 상담사분들하고 인터뷰하고 인도나 영국의 자료들 다 보고 다 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쓴 결론은 이거였어요. 물론 여기 남성분들도 계십니다. 남성분들도 계시고 이거는 성별에 따라서 구별되어진다기보단 이 직군에 갖고 있는 사회적인 시선의 문제인데 아무리 정보가 국가 재난 시기에 중요해졌고 여기 그녀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상담사 직군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 직군과 관련된 사회적 시선은 그들이 하는 일보다는 그걸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비숙련 노동자이고 저임금 노동자이고 그런 것들과 관련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관련된 사람들의 시선은 사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거를 뿌리 깊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감정 노동자라고 한 단어가 갖고 있는 폐해는 이건 전혀 그렇지 않지만 여성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로서 치부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제 개인의 생각은 아니지만 요 사이버 타리아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어슬러 휴즈라고 영국의 노동 관련된 연구를 오래 하신 분인데 지금 이제 개인 연구자를 은퇴하셨지만 사이버 타리아트가 프롤레타리아트 노동자 계급 앞에 프롤레 빼고 사이보그의 사이버를 붙인 거예요. 정보통신 기술이 확산된 상태에서의 노동자 계급을 이야기하는 건데 1970년대부터 영국이나 유럽 중심으로 발생한 특정한 직군이라고 본 거예요. 처음에는 그 정보가 오면 타이핑하는 타이피스트
인터넷이나 컴퓨터에 저장하려면 타이피스트가 필요했거든요. 그런 사람들부터 포함해서 했는데 이 책 그 번역이 된 처음 앞에 보면 서문에 어슬러 슈즈가 한국판 서문을 쓰셨어요. 감사하게도 써주셨는데 그 써준 서문에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 니네는 예외일 것 같지? 이렇게 써 있어요. 니네도 똑같이 사이버 타리아트에서 벗어날 수 없을걸? 그 이야기는 많은 외국의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써먹을 일이 멀지 않았고 이미 진행되고 있을걸? 근데 딱 생각해 보세요. 에이스 보험회사, 구로콜센터라고 이야기됐던 에이스 보험회사 콜센터가 미국계 보험회사인데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저렴한 한국 여성 노동자들, 남성 포함의 노동자들을 콜센터 하청업체를 고용해서 미친 듯이 돌렸죠. 그 코로나 시기에 거리두기 방역 규칙 하나도 지키지 않고 사이버 타르헤트에서 지적했던 게 한국에서 그대로 일어난 증거가 그 코로나 시기에 발생됐고, 이 사람이 했던 거는 유럽에서도 자기가 50년간 열심히 지켜봤는데 빌어먹을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유럽 안에서도 여성들이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 그게 이제 콜센터 포함된 겁니다. 그런 일들은 여전히 그 대우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사 노동과 똑같이 취급받고 있다, 이렇게 쓴 책입니다. 요거는 작년에 제가 와서 보여드렸던 내용이었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부르륵 하고 넘어갔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거는 이제 23년도에 제가 쓴 논문이었는데 뭐라도 하려는 그녀들 이야기를 작년에 왔을 때 잠깐 하고 끝냈던 것 같아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이야기만 하라고 하면 2시간 할 수 있어요. 2시간 할 수 있는데 그때 한 1분 했나? 제가 이거 피땀 흘려 쓴 논문인데, 제가 쓴 논문들 중에 학술적으로나 그 대중적으로, 대중은 뺍시다. 학술적으로 저한테 연락이 가장 많이 왔던 논문이 이 논문이었어요. 이론도 많이 넣었지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례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 시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시기에 상담사 분들이 집단 파업을 해서 원청의 로비에 가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규칙이 엄중한 시기에 로비를 점검한 집단 행동을 했었던 겁니다. 사실 사회적 지탄 엄청나게 받았죠. 왜냐하면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 위기를 자초한 거고 하지 말라는 걸 했었으니까. 어딘지 아시죠? 국민건강보험공단, 그게 센터입니다. 여기에 이제 똑똑한 K라고 한 게 처음 이 지혜를 만드신 분이셨고, 그분이 처음 이걸 만들 때 사실은 본인은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고 아들도 군대 갔다 왔고 집도 아파트도 괜찮아요. 지역에 아주 괜찮은 곳에서 잘 정착해 있고 사실은 조금 있다가 그냥 퇴사하고 자기의 이제 남은 인생을 즐기시면 되는데 이게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나이 들어서 나가면 되는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애들이 너무 고생하는데 어떻게 고생하냐면 길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거죠. 얼굴도 가슴도 없는 상담사처럼 사는 거예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냥 동화되거나 모른 척 패싱하거나 덮거나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게 보였던 거고, 그냥 적당히 뽑혀서 적당히 있다가 그냥 지나가야지, 부당한 처사를 받아도 그냥 지나가는 제가 가르치고 있는 여대생들의 하신 일반적인 어쩔 수 없는 본인들이 학습한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저항하려고 문제제기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속상했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다가 주변에 수소문했더니 노조 한번 만들어 봐 라고 해서 주변에 두 명의 용감한 상담사와 함께 익명의 K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런 노조 결성과 관련된 거를 준비를 하셔서 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아시겠지만 건보공단 고객센터가 1600명이잖아요. 처음에 노조원이 1000명이 넘었어요. 1200명이 때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지금도 쉽지 않으시잖아요. 200~300명을 같이 이야기하고 끌고 가는 것도 어려운데 1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여기 이 당시 2022년도에 코로나 시기에 원청에 가서 집단 파업을 하는데 처음 해보신 거였어요. 1000명 끌고 가서 파업해 보셨어요? 코로나 시기에 이거 한여름에? 더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뭐 여러 가지 사항을 했지만 제목으로 제가 끊는 거는 뭐라도 하려는 그녀들이 사실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인터뷰한 내용 중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아주 작은 거라도 뭐라도 도와주려고 발 동동 구르면서 뭐 음료수라도 갖다 준다든지 밥이라도 갖다 준다든지 하다못해 충전용 배터리라도 챙겨준다든지 화장실 챙겨준다든지 그 모든 것들을 뭐라도 할 수 있는 거를 찾으려고 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였고 그 키워드를 잡아서 이야기했더니 주변에서도 사실은 하나 둘씩 연락이 와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꽤 많이 발표도 하고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감사함은 감정 노동자를 필수 노동자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필수 노동자가 제대로 인정받아서 왔냐?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 것 중에 필수 노동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보건의료 쪽이었죠. 코로나 시기에 집에 못 가고 가장 고생했던 사람들이 같이 격리된 채 고생한 사람들이 간호사, 의사였던 건 맞죠. 병원 안에서. 그리고 제 주변에 알고 있던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도 코앞에서 감염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사실은 1년 넘게 집에 못 가신 분들도 있었어요. 간호사분들 같은 경우는 제 아내가 간호사 출신인데 자기 이제 동기들이 이제 간호과장 정도 되는데 거의 무슨 유서 쓰듯이 집에 통보하고 병원에 남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집에 가면 가족이 감염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예 집에 안 가고 스스로 격리된 채 그 안에 있던 분들도 적지 않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간호사들은 신규 간호사나 결혼한 간호사나 갓난아기 있는 간호사들은 다 집에 보내고 나이가 있는 간호사들이 그냥 남았어요. 그게 이제 제 아내 동기들이었는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의사분들도 피해받고 의사분들 중에 가장 고생한 게 사실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제일 밑에 사람 제일 고생하죠. 그게 전공의들입니다. 전공의들은 시켜야 하면 해야 되니까 그 전공의들이 3년 내내 열받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더니 갑자기 윤석열이 2,000명 늘려라 하고서는 지금 해줄 건 안 해주. 그때 당시에 전공의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코로나 그 시기 때부터 계속해서 인원 확충하고 공공병원 늘리고 엄청나게 얘기했는데 귀뚱으로 듣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갑자기 2,000명 늘려라 의대생.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들 안에서도 합당한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분노가 폭발하면. 근데 그 방식이 잘못된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됐죠. 다 떠나면 안 됐는데 상담사 분들도 비슷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계기가 필수 노동자에서 또 다른 계기로 한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논의의 거리가 사실은 AI 논쟁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 할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었는데 한 50분 이야기 하니까 지쳐가시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죠. 재밌어요. 거짓말. 제가 지금 강의 경력이 지금 얼만데. 그러나 졸으셔도 됩니다. 힘드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화장실 가셔도 됩니다. 사실은 AI 이야기만 해도 이것도 한 2시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처음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력들이 들어오고 할 때 10년 전, 2010년까지 가장 강력한 논의 중에 하나가 AI든 뭐든 기술 혁신이 있으면 1순위로 없어질, 대체될 노동의 영역이 텔레마케터인 거를 전 지구적으로 꼽았었어요. 99.9% 1순위가 텔레마케터, 콜센터 영역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ARS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착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체될 거라 생각했고 그런 가능성 때문에 돈을 미친 듯이 쏟아부었죠. 왜냐하면 잠 안 자고 피로해지지 않고 돈을 더 투자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일을 하게끔 만들 수 있는 노동의 영역이 있으면 빨리 만들어서 대체해야죠. 그래서 부푼 꿈을 안고 열심히 노력해서 대체하려고 했는데 어머 세상에 대체하려고 금융권에서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했습니다.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했고 하나은행에서 가장 먼저 시도했고 17년, 18년부터 해서 AI 관련된 트레이닝 시켰는데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이걸 쓴 게 2023년 전후였습니다. 2022년부터였는데 그때 써봤으면 이제 그때 기대했던 거는 코로나의 필수 노동자로서 상담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았죠.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니까 이걸 잘 써먹어야죠. 이 써먹기 위해서 AI든 뭐든 최대한 기술력을 투입하려고 했고 그게 챗봇부터 시작된 거고 그 챗봇을 음성 AI로 만들려고 한 거고 그걸 나아가서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 하반기에 15억인가 주고 15억인가? 맞나? 수주 연구 용역을 낸 게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고객센터 노조에서 성명서 낸 거에 들어가 있는데 에이전틱 AI 개발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냈어요. 몇 개월 안에 15억인가를 주고 상담사를 대체할 수 있는 에이전틱은 에이전트 실제로 인간을 대체해서 일을 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라고 몇 개월 만에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 불가능해요. 15억이 무슨 소리예요. 150억 줘도 못합니다. 1000억을 줘도 몇 개월 안에 만들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고 그런데 그걸 한 이유는 그 이사장님이 지금 정부에 잘 보이려고 한 거예요. 그 이사장님은 대구 출신의 호흡기내과 의사로서 국힘에 줄을 세워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고 싶었으나 윤석열이 이렇게 잘릴 줄 몰랐죠. 저 직접 만나서 그분 취임할 때 고객센터 노조 지원하는 연구를 제가 하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연구 용역을 준 연구를 또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고객센터 노조를 연구하고 있는데 그 연구의 반대편에 있는 정규직 노조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막 옆으로 쿡쿡 찔르면서 왜 자꾸 고객센터 이렇게 항의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날에 새로 오신 이사장이 와갖고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해봐서 아는데 그때 되게 예감이 안 좋았었어요. 이분은 정치적 욕망이 컸고 그 정치적 욕망 때문에 윤 정권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해줄 거고 그러면 이건 정규직 전환 관련된 문제가 표류되거나 없던 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똥 싸고 뭉개고 있는데 대통령이 바뀌었네? 바뀌니까 좋은 거를 무언가를 해서 좋은 눈치, 좋은 거를 줘야 되는데 줄게 AI와 관련된 거를 선두적으로 우리 이 국민건강보건공단에서 먼저 치고 나가겠다. 자료가 빅데이터가 많아서 할 수가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얼렁뚱땅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상담사와 관련된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걸림돌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이거 언제 여기까지 갔니?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즉 AI가 핑계가 되는 거죠. 필수 노동자이고 필수 노동자의 역할을 이제 AI를 통해서 대체하려고 하지만 대체가 안 된다는 것을 금융권 상담사 영역 안에서 다 느끼게 됐어요. 왜냐하면 상담사분들이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주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스킬과 노동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죠. 예를 들면 하다못해 언제 말을 끊어야 될지 언제 한마디 더 해야 될지를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 잘 하시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한마디 더 하는 순간 화를 내실 건지 여기서 말을 끊는 순간 내가 앞으로 1시간은 더 욕을 먹게 될지 아니면 여기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는 게 이 사람을 빨리 진정시키고 빠르게 해결할지를 다 아시잖아요. 그거 AI가 어느새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AI에 대한 환상보단 실제 상담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AI가 못한다는 걸 통해서 더 역으로 알게 된 거죠. 감사한 일이죠. AI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똑똑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생각한 것보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고 저처럼 강의로 먹고 사는 지식 노동자는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AI가 강의안을 금방 만들어줄 수 있고 그 강의안 만들어준 거를 영상으로 금방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강사를 뽑을 가능성이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안들을 평가하고 운용할 수 있는 교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굉장히 그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문화인류학과에서 제가 갑자기 그만두고 나가면 한 명을 충원해야 되잖아요. 충원 안 하기로 우리 건희 총장님께서 선언했어요.
인문사회과학은 충원 당분간 안 한다. 나가도 그 충원에 대한 TO는 과학기술 영역으로 다 앞으로 뽑을 거다. AI 관련된 신규 기술 관련된 영역만 계속 뽑을 거다. 말도 안 되죠. 그런 새로운 논의에 대해서 팬데믹 이후에 AI와 관련된 기술 혁신 시대, 사실은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게 AI와 관련된 환상과 추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위협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AI가 상담사의 가치를 더 부각시켜 준 것 중 하나가,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참 되게 모순적인 단어인데, 돌봄이라고 한 단어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맨날 하고 있는 게 돌봄이잖아요. 가사 돌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돌봄이라고 하는 단어가 노동을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외국에서 들어온 거죠. 케어라고 하는 단어에서 들어왔는데 그걸 번역하다 보니까 돌봄이라고 해서, 그 돌봄의 이야기가 묘사할 때 되게 두리뭉실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특히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고 강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잘 설득력이 있는 데가 다산콜이라든지 여기 국민콜이 아주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사회적 돌봄 제공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서 사실은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시간만 더 있으면, 콜수만 더 적으면, 내가 한마디 더 해주면 이분이 엄청 더 많은 혜택을 혹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콜이 계속 밀리고 내가 힘들고 내 업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더 한마디 해주기가 쉽지가 않아서 딱 이야기할 거 하고 탁 끊어버린다든지 그냥 다음 콜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사실 더 해줄 말이 있는데, 해줄 수 있는데, 그거 하다 보면 내가 살아남지 못하니까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특히 고령의 업무를, 행정 절차에 대해 전혀 모르는 분들이 사실 전화 오면 화가 나실 때도 있겠죠. 답답할 때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걸 더 전달해주면 이분들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이나 정보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지만 못하는 부분도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위치에 계신 분들인데, 그런 환경을 만약에 만들어 준다고 하면 그건 사실은 국가의 전체적인 환경을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 아까 잠깐 생각하다가 말았었는데, 그 생각 지금 났어요. 할까요? 그냥 쉴까요? 요거 하고 잠깐 쉴까요? 그죠? 덥죠? 사람이 이렇게 더우면 집중력 떨어져요. 그게 뭐였냐면, 동화되고 패싱한다는 거 할 때 그런 생각 했었어요. 제가 되게 안타까웠던 게,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충남 지역에 가서 할 때 면담하는데 콜센터 이야기 했을 때 뭐 AI 이야기도 하시고 했는데, 그거를 민원 처리는 여기가 할 자리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때 뚝 잘라버렸죠. 생각해보면, 정부를 심장이라고 생각해보면, 심장의 위치에서 생각해보면 작은 모세혈관에 피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신경 쓸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요 손가락에 피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여기가 피가 안 흘러도 막혀도 심장은 전혀 상관없죠. 심지어 이 손가락이 잘려지고 없어져도 심장은 아무 상관없죠. 심장은 물론 요 모세혈관에 가는 피는 심장에서부터 나오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심장이 생존이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지만, 심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잘려나가도 상관없죠. 그래서 민원 처리라고 치부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면 모세혈관과 관련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런 의견이 전달 안 될 거면 피라도 빨리빨리 줘라라고 가만히 있는 게 나을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 생각을 왜 이걸 많이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요 모세혈관과 같은 민원 처리 정도로 치부되는 영역 안에 있는, 특히 이제 국민권익위에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은 1000명, 2000명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평균 연령이 49점. 사실 업무하는 것도 감정 탈진이나 직무 소진도 많이 되고 피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민생 회복 지원금 때문에 너무 심신이 탈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마저 해야 되는 상황은
모세혈관에 위치해 있는 여러분들한테 사실 되게 어렵죠. 그런데 그거를 심장이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손톱 밑에 가시 찔려본 적 있으세요? 눈썹만한 머리카락 같은 거 찔려보신 적 있으세요? 미치고 환장하죠. 그거 박히면 하루 종일 그거 빼려고 아무 일도 안 하죠. 방법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칼날로 계속 찌르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게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잘라내지 마시고 스스로 차단하지 마시고 계속 작은 그 머리카락 같은 걸로 쭉쭉쭉 찌르시면 거기까지 갑니다. 네. 너무 황당하죠? 10분 쉴까요? 네. 그래야지 더 좋을.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병원에서 일할 때 간호사 칭찬 스티커 붙이기 해갖고 최고의 스티커를 받은 간호사를 크게 붙여놓는 게 있었는데 환자분께서 고발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 차별이라고. 왜 간호사들을 이렇게 사진을 내세워서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 옳지 않다. 모든 간호사가 열심히 일하는데 이런 식으로 인기 투표하는 거 옳지 않다라고 오히려 환자 측에서 해서 그거 다 없애버린 적이 있었는데 네. 저도 근무할 때는 그게 당연한 건지 알고 넘어갔었는데 갑자기 그 얘기 하시니까 그때 그 생각이 좀 납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오늘 강의 자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갖고 추가 슬라이드를 좀 붙여놨어요. 이야기가 너무 늘어지면 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더 해주려고 갖고 온 게 있는데 시간이 괜찮을 것 같아서 조금 더 해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왜냐하면 저한테 2시간에서 2시간 반을 채워 넣으라고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굴복해서 요건 이제 제 책의 제일 마지막 에필로그에 있는 사람이나 고객님의 사진을 이걸 넣었는데 그 출판사에서 뺐어요. 이거 특허 돈도 내야 되고 막 이래저래 해서 뺍시다 교수님에서 뺐는데 이게 필리핀 콜센터와 관련된 기사였어요. 그 책의 마지막 제목이 헤드셋이 자유의 횃불이 될 때까지라고 한 거는 요것 때문에 그랬는데, 필리핀 콜센터에서는 사실은 콜센터는 나이든 성별이든 그 학벌이든 이런 게 전혀 상관없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관련된 것만 최대한 숙지해서 그걸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장애인이 와서 일을 해도 상관없고 어떠한 차별을 받는 사람이 와서 일을 해도 전혀 상관없죠. 연령과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소외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콜센터를 상상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차별받았던, 소외받았던 사람이니까 업무에 있어서 사실 더 많은 공감대와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 기회가 아니면 일자리 자체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사실은 마지막 에필로그에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콜센터라고 하는 직장의 영역을 가지고 어디까지 상상할 수 있는지가 사실 한국 사회의 미래를 가름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질문을 던졌는데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문제나 팬데믹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있어서 그 상상력이 아직은 굉장히 경색되어 있고 오히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상상력을 가장 맨 앞에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는 마음을 보내면서 추가로 슬라이드를 조금만, 너무 많이 하면 싫어하실 테고 안 하면 또 서운해 하실 테니까 작년 초에 제가 쓴 문화과학이라고 하는 개간지에 쓴 제목이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노동이 어떻게,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우울해지는지에 대해서 글을 하나 써달라고 했어요. 요 개간지 제목이 사회적 우울인데 이 글을 써달라고 했고, 노동과 관련돼서 이걸 써달라고 해서, 사실은 제가 감정노동이나 여러 가지에 관련돼서 연구를 했으니까 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이 아까 여러분들 위텍스 사태 때 설문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80% 넘는 분들이 사실은 중증 우울증과 관련된 우려가 되는 분들이었고, 민생지원금 때문에 그런 분들이 더 강화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글을 썼고 쓰자마자 출판사 두 곳에서 연락이 와서 이거 책으로 냅시다 해서 그 중에 한 곳과 계약을 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감정 노동자라고 오해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감정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해진 상황에 제대로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글을 사실은 쓰게 된 거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쓰려고 했던 거는 사실 상담사분도 이렇게 연구해서 발표했더니 저를 부르는 데가 또 있어요. 그 직군이 혹시 어딜까 생각해 보시면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상담사 말고 감정 노동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분들이 저를 초대했었어요. 선생님들,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 모아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좀 멀리까지 가서 특강을 하러 갔는데 많이 오셨고, 제가 강의를 할 때 그 호응이 요쪽 줄은 호응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요쪽 줄은 고개만 끄덕끄덕거리고, 여기는 중학교 선생님들, 여긴 초등학교 선생님들. 호응이 너무 좋으셔갖고 이쪽에서 가서 주로 했었는데, 그분들이 얻는 고객이나 상담의 대상자는 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학생들이, 아니 그건 아니죠. 가장 큰 문제는 부모님들, 학부모님들한테 오는 그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상사인 교장 선생님들, 윗사람 분들이죠. 전부 다 교사가 감내해야 될 것으로 다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모욕감들이 사실은 감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 들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최악의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들이 기사에서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이제 저한테 전달하고 또 듣고도 싶고 위로도 서로 주고받고 싶어서 갔었는데, 그때 이제 이야기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분들도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으로 오해받는 게 가장 억울하죠. 사실 피해는 내가 봤는데 내가 그 피해 본 것에 대한 공감이나 해결이 아니라 네가 왜 그거 그때 그렇게 했는지, 네가 왜 그렇게 잘못해서 이 문제를 크게 했는지에 대한, 갑자기 피해자였는데 가해자처럼 취급받는 경우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님들도 그런 상황 안에서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억울한 감정이 결국에는 우울로 심화되고, 심화된 것들이 나중에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까지 고착화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나 여러분들이 감내하는 게 단순히 감정을 넘어선, 제가 여기 정동이라고 썼는데, 너 왜 먹물티 나게 어려운 단어 쓰냐 이러 하시겠지만, 사실은 의학의 영역에서 맨날 쓰던 거였어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거를 통칭해서 정신과에서는 오랫동안 정동장애라고 했어요. 정동장애라고 했는데, 그거는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거나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 내가 우울하고 싶어서 우울한 것도 아니고, 불안하고 싶어서 불안한 것도 아니고, 공포감이 몰려오는 공황이 오려고 온 것도 아닌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휩쓸려 올 때 그거를 정동장애라고 학술적으로 붙였는데, 그거를 사회과학 영역에 갖다 쓴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시민한테 더욱더 친절하고 더욱더 모멸감을 잘 받아내라고 옆에서 주변에서 아무리 말해도 하기 어려울 때가 반드시 존재하잖아요. 주체할 수 없는 모욕감이나 수치심이나 사실은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감정노동 이야기하고 그걸 하라고 하니까 사실은 많은 것들이 안쪽으로 골마낸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해외에서는 그래서 단어를 감정노동 안 쓰고 그냥 정동노동이라고 쓰거나 비물질노동이라고 쓰면서 이거를 학계에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책에서도 정동노동이라고 하는 걸 썼긴 했는데 오해를 바꾸려고 쓴 겁니다. 근데 너무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아까 어느 분께서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감정이라고 하는 걸 더 넓게 이런 단어로 정동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신체 예산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감정 탈진이라는 표현 쓰시잖아요. 감정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 체력도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라 몇 시간 일하면 체력이 소진되듯이 당연히 감정도 소진됩니다. 심리학적으로 그거를 모든 사람들은 신체 예산이 있어요. 그 쓸 수 있는 감정의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무한정 다 생산해서 상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거 철학적으로도 사회과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 쓰지 않죠. 그냥 더 친절해, 더 참어, 더 많이 이야기를 쉬지 않고 해라고 하지만 사실은 신체적으로도 필요하지만 감정적으로도 한계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 직군의 사람들은 정확하게 쉬는 휴게 시간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예산은 끊임없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지 않죠. 그런데 오히려 이거를 악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산과 관련된 한계보다도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특징, 예를 들면 요 정동과 관련된 정치 철학을 하시는 학자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겁박하고 강요하면 어쩔 수 없이 너 이번 달 이렇게 하면 다음 달 잘린다. 너 이렇게 하면 인센티브 없다라고 계속 협박하고 윽박지르면 그것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어쩔 수 없이 동화돼서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은 해석할 때 이런 정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쪽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예요. 모든 노동자들이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 저도 하고 있고 여러분은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런 표현 많이 쓰는데 붕어빵 장사하시는 분도 감정 노동 안 하겠습니까? 하죠. 맛있게 만들어서 옛다 하고 집어 던지고 그런 분 없잖아요. 누구나 다 하는데 그 강도가 다를 뿐이죠. 지속되는 시간이 다를 뿐이고. 그런데 그런 과정 안에서 모든 노동자들이 동일하게 겪고 있는 것 중에 감정 노동을 좀 정동이라고 좀 통제 불가능한 감정의 영역까지 넘어서서 이야기하면 두 가지 큰 정동이 현대 사회에 존재한다고 해요. 하나가 희망이고 그 반대편에 위협이 있다고 해요. 둘 중 하나입니다. 희망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나 혹은 위협, 공포감이죠. 불안감. 그 두 가지 감정 이외에 특별하게 대안이 될 만한 것들을 사회가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노동이 위협에 더 가깝게 노동의 영역 안에 존재하겠죠. 이런 논의들은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그걸 많이들 하진 못하고 있지만 그 위협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많이 그 위협 안에서 따라오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제가 되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다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이 듭니다. 정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끊어낸 거는 그냥 감정이라고 하는 걸로 오해받는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오래전부터 했는데 심리학자도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됐는데 과학에서는 느낌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이거를 정책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들이 잘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감정노동 한다고 하는 거는 그 감정을 단순히 파는 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전체적인 사회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죠. 위텍스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죠.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성에 의해서 감정이 완벽하게 통제가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도 사실 큰 문제고 그리고 그 문제가 개인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시민하고 관계 맺는지 여러분들 권익위 위원장이 누구인지 그리고 주변의 동료가 누구인지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모든 감정의 변화가 생길 수 있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거나 많은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희망 혹은 위협 속에 사는데 매일매일 눈 떠서 직장에 나갈 때 겪는 일들이 사실은 이제 저는 그런 사람들만 찾아가서 인터뷰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비슷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몇몇 분들은 출근하는 게 지옥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인턴할 때 정말 아침에 응급실 문 들어설 때 그 무거운 공기부터 비명 소리부터 막 차트가 막 쌓여 있는 모습부터 막 보호자들의 항변
욕설 들으면서 그걸 뚫고 들어가서 24시간 일하는 게 정말 지옥 같았어요. 3개월 동안 그걸 파견 가서 할 때 너무나 힘들었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걸 매일매일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재난이나 참사와 똑같은 경험을 하신다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노동이 어떻게 재난이나 참사와 같은 현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런 현장들이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 안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 중에 그냥 뭘 보면 행복하고 슬프고 놀랍고 공포하고 분노하는 거는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보편적 감정인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갖는 건 두 번째 감정이에요. 이거는 좀 다른 거예요. 수치스럽고 자부심을 느끼거나 죄책감 느끼거나 부모님에 대한 효나 충성, 나라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은 다 2차적 사회적 감정인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즉각적인 이런 1차 감정들, 깜짝 놀라거나 맛있는 걸 먹어서 기쁘거나 오늘 빙수 맛있었는데 좋았거나 너무 더워서 아예 짜증나 하거나 이런 감정들은 금방 사라져요. 그런데 2차 감정은 이런 죄책감이나 절망과 관련된 것들이 이 1차 감정과 붙은 거는 기억으로 남아서 굉장히 오래 지속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기쁘고 슬픈 거 이런 감정들이 아니라 통화를 하면서 느꼈던 모멸감이나 분노나 그런 것들은 죄책감들은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2차 감정이에요. 그걸 이제 정동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때 사실은 윤땡땡이 얼굴 없는 분향소를 만든 게 얼굴을 보는 순간 사실은 모든 시민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공감대가 생성되죠. 그러면 머릿속에 너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가린 겁니다.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그냥 놀라고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머 어떡해 라고 슬퍼하면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노동의 영역 안에서 감정 노동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은 오랫동안 씻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감정들을 노동을 하면서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트라우마도 남을 수 있고 좋지 않은 우울증과 관련된 일들도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머물고 있죠. 야, 그거 뭐 짜증 나더라도 툭툭 털고 넘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감정하고 여러분들이 겪는 죄책감이나 혹은 모멸감 같은 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학술적으로 전혀 다르게 구분되어 있지만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이야기하면 화가 나실 테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정동 노동이라고 하는 비물직 노동 혹은 뭐 정식 노동 관련돼서 이탈리아에서 저보다 더 오랫동안 이야기한 유명한 정치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긴 잘 안 보이시겠지만 프랑코 베라르디 비포라고 하는 이탈리아 이론가인데 이분이세요. 프랑코 베라르디 비포라고 하는 닉네임이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한국에 번역되어 프레카리아트를 위한 랩소디나 뭐 죽음의 스펙타클 여러 권의 책이 있습니다. 프레카리아트는 프롤레타리아트 노동자 계급의 앞에 프리케어리어스라고 위태로운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프레카리아트는 불안정한 노동자 계급을 뜻하는 새로운 용어인데 그 사람들을 위한 랩소디 노래를 쓴 책인데 저기 안에 감정 노동도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탈리아 신자유주의 천국입니다. 이탈리아는 엉망진창이고 이주 노동자들 엄청나게 많고 로마 가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샵들이 전부 다 중국인 소유주 있고 인도 출신의 하급 노동자 계층들이 다 로마 시내를 다 휩쓸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천국이에요. 언론은 부패된 곳이고 보건 시스템은 엉망진창에서 코로나 시기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곳입니다. 거기에 정치 철학자로 있으니 얼마나 삶이 우울하겠어요. 이런 정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노동을 이야기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앞만 떠들어대도 이탈리아 사회가 안 변해요. 마치 윤석열 정권이 계속 지속되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 쓰다가 죽음의 스펙타클이라고 하는 책에서 포기 선언을 해요. 저 같은 학자가 콜센터 연구를 한국 사회에서 열심히 감정노동 연구를 열심히 하고 노조원 분들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지지선언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빌어먹을 세상이 안 바뀌어요. 그게 이탈리아였어요.
비포가 맞닥뜨린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때려치려고 했어요. 때려치기 전에 이 사람이 때려치기 직전에 한 번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나마 희망을 갖고 한 번 이야기한 게 시를 배웁시다,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이 책에 생뚱맞게 그 비극적인 신자유주의가 휩쓴 이탈리아 세상에서 유명한 정치 철학자한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여러분 시를 읽으세요. 이랬어요. 돌맞겠죠. 시 같은 소리 하고 때리려고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하려고 한 말은 타인의 존재나 타인의 신체를 감각할 수 있는 그 공감 능력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거 있죠. 그냥 현실에 동화되고 그냥 자기 능력만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만 이탈리아에 팽배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울든 분노하든 쓰러져 있든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시를 읽으면 눈물이 나는 감수성조차 없는 사람들한테 은유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제발 다른 사람들이 몸으로 하는 그 울부짖음에 대해서 들어보고 들을 수 있고 울림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울부짖었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CR도 안 먹혔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스펙타클은 총기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쓴 책이에요. 유럽에서 사람들 그걸 넘어서면 묻지마 살인이 세상에 퍼지게 되는데 유럽이 그게 퍼졌고 미국이 퍼진 시기였어요. 신자유주의를 넘어서서 우리나라도 드라마 나온 거 있죠. 트리거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온 게 있는데 막 총기로 막 하는 게 나와요. 분노 버튼을 누군가 누른 건데 참다가 외국에서는 이 비포가 보기에는 이미 유럽과 미국에는 그게 임계치에 도달해서 그냥 묻지마 살인이 있어서 포기했어요.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죽여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려서 포기하고 난 못해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서울에 왔어요. 이게 서울이에요, 서울. 수요 너머라고 하는 그 지식 공동체에 와서 되게 옛날 같죠, 왠지. 되게 거만한 표정을 하고 있는데 영어 발음이 되게 후져요. 이탈리아어는 엄청 잘하시죠. 글도 잘 쓰시는데 이분이 지금 반팔이잖아요. 제가 지금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데 저 죽음의 스펙타클에 그 사연이 쓰여져 있어요. 한국 서울에서 나를 초청해서 강연을 부탁했다. 심지어 여름에. 내가 아는 서울은 엄청 덥고 엄청 습하고 지금 저처럼 땀나고 이런데 내가 미쳤냐? 거기 왜 가냐? 그리고 수유 넘어? 거기가 어디야? 서울대도 아니고. 몰라 씨 안 가. 이랬는데 애타게 초청한 거예요. 제발 와주세요. 이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는 대한민국에 와서 당신의 가르침을 주세요.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있는 이 나라에 와서 깨우침을 주세요 했는데 귀등도 안 들리죠. 왜냐하면 이탈리아는 망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는 이탈리아가 망했으니까. 비정규직의 천국이 되어버리고 사회는 부패해버리고 이주노동자들은 저 임금에서 그냥 뒹굴고 있으니 아무것도 해결 안 된 곳에서 자기가 실패한 철학자로서 한국에서 와서 이야기해달라고 하는데 가고 싶겠어요? 이 책에 그 얘기 나오네요. 심지어 그 무더운 여름의 서울로 내가 미쳤어? 그런데 애타게 찾아서 그 애타게 찾는 마음을 듣고 속는 셈 치고 갔어요. 지금 여러분의 눈빛이 제일 반짝반짝거리네요. 어디로 드리블 할지 잘 모르시죠?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죽음의 스펙터클에서 이 부분을 쓰셨어요. 자기가 르네상스라고 하는 근대 중세에서 근대 넘어오는 그 부흥기의 종말을 자기 나라에서 봤는데 그 종말 뒤에 이어질 새로운 세상에 대한 조건을 그 무더운 서울의 수유 너머라고 하는 조만한 단체들이 만들어 놓은 곳에 가서 거기에서 자기가 희망을 봤다는 거예요. 서울에 와서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서울의 수유 너머라고 하는 요 진짜 조만하잖아요.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세계적인 석학인데 10명 남짓 모인 애들이 이 골방 같은데 지금 선풍기 이렇게 틀어놓고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도 없는 데에서 진짜 얼굴은 사실 좀 짜증나 보이죠? 근데 이 사람이 봤던 게 이 작은 공간 안에서 자기가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너무 밝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화기애애하게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대학자로서 그리고 완전히 포기한 시를 읽으라고 진짜 마지막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했는데 CR도 안 먹혀서 다 포기하고 저거 봐라 서로 묻지마 살인하고 있지 않냐라 포기했는데 한국의 무더운 곳에 와서 희망을 얻고 간 거예요. 그걸 죽음의 스펙터클에 썼어요. 저한테는 그런 현장이 이런 현장이 될 수 있죠. 앞만 무더워도 사실 오늘 중요한 졸업식이나 교수 연수회 가서 뽑기에서 1등하면 컴퓨터 줘요. 노트북 줍니다. 그래서 모든 교수들이 다 와요. 그리고 막 부패 막 화려하게 하고 막 무조건 참석하면 선물이 줄 수 있는 뽑기를 다 시켜줘요. 우리 건희 총장님께서 그걸 포기하고 가볍게 포기하고 여기에 온 거는 저도 사실은 에너지를 받고 싶었고 그 에너지가 여러분들한테 받는 것도 있지만 행여나 제가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면 여기 수요 너머에서도 비포 불러다가 에너지를 받고 싶었던 거였는데 그런 것들 서로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지 못했던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일레어 클레어라고 하는 미국의 완벽한 소수자가 있어요. 뇌병변 장애인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인데 망명과 자긍심이라는 책에 쓴 게 있는데 이분이 쓴 표현이 프라이드 이 단어 하나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고 좀 끝내고 싶어요. 프라이드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은 모세혈관 같은 위치에서 민원 처리해달라고 하는 사실은 억울한 평가를 받고 있는 위치에 있고 권익위 위원장은 정말 눈땡땡 낙하산 친구여갖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오히려 해방 놓고 있는 이 상황에 사실 굉장히 답답할 수 있는데 분노하고 화내서 이거를 참지 않고 터트릴 수 있는데 그 터트리는 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걸로 끝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화내고 분노하고 터트리는 걸로 끝나면 절대 안 된다. 그걸로 충분치 않다. 그렇게 하면 내면화된 억압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화내는 것만으로도 오랫동안 패싱 하시면서 경험했던 거 국민신문고 칭찬 점수 받았으니까 사진 냈던 네 하고 사진 내려고 했던 그게 내면화된 억압이거든요. 오랫동안 학습 받으면서 해왔던 것 당연하다고 해왔던 것들은 해결이 안 된대요. 분노하고 화내는 것만은 해결이 안 된대요. 이 사람이 평생을 소수자로서 차별받고 살아왔는데 분노하고 화내는 걸로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수치심만 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사람이 했던 키워드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자긍심을 가지세요. 자긍심. 프라이드를. 여러분은 충분히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돌봄 제공자로서 충분히 여러분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역할을 인정받고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 가치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마땅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증언자로서 이야기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위치에서 그 역할을 힘들게 열악한 상황 안에서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총회를 지나서 3차 파업으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너무나 잘 알지만 거기에서 분노하지 말고 자긍심을 갖고 꾸준히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작은 머리털 같은 걸로 푹 찌르면서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일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